한국은 유엔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유엔 총회장이 미국과 중국의 격분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세계 신뢰지수 1위 보고서를 조작이라며 돈이 아닌 사람을 택한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공개 조롱했죠. G2는 193개국 모두가 굴복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연단에선 193개국 대표단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G2의 착취 대신 배고픔을 아는 한국의 존중을 택하겠습니다. 어떻게 홍익인간 정신이 193개국을 움직여 G2의 70년 이익 질서를 무너뜨렸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밝힙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울프. 미 국무부 국제원조처의 아시아,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제 이름은 곧 숫자와 이익을 의미하죠.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20년간 국제원조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제게 원조란 곧 투자였습니다. 자선이나 동정 같은 감상적인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어요. 우리의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1달러를 투입하면 10달러의 전략적 자산을 얻어낸다. 그것이 미국이 70년간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짓는 대가로 식량을 제공했고 남미의 친미 정권을 세우는 조건으로 부채를 탕감해줬습니다. 그게 힘의 외교고 유일하게 작동하는 현실이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식이 좀 더 노골적일 뿐이었죠. 그들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항구와 도로를 깔아주는 척하며 상대국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려 주권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취적 외교라 비난했지만 속으로는 그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국무부 청사에 들어섰을 때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대부분은 예산안, 전략적 자산평가, 중국의 부채 현황 같은 익숙한 숫자 노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얇고 낯선 유엔 산하 연구기관의 로고가 박힌 보고서 한 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신뢰지수 연간 보고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뢰라니요? 이런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인 단어가 21세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193개국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따위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다 문득 1위 국가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당연히 미국이거나 적어도 우리의 오랜 동맹인 독일이나 영국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보고서 첫 장에 박힌 나라는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1위 대한민국. 저는 순간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 동쪽에 붙어있는 그 작은 반도 국가가 미국과 중국,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돼.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거나 아니면 유엔 연구기관이 단단히 미쳤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아시아 전략팀과 유엔 담당 데스크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30분 뒤 제 사무실에는 워싱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임스, 이게 무슨 황당한 코미디입니까? 먼저 입을 연 것은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말했죠. 한국이 신뢰 1위라고요? 그들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지 신뢰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K-팝 인기에 취한 10대들의 설문조사 수준입니다. 마이클 말이 맞습니다. 유엔 담당관인 사라가 동조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중시하는 냉철한 분석가였죠. 이 보고서의 평가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진정성, 공감 능력 같은 측정 불가능한 항목들이 점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심리 테스트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2위는 캐나다, 3위는 스위스, 4위가 독일. 미국은 15위, 중국은 58위더군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의도적인 공격일 수도 있어.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생각해봐. G2, 즉 미국과 중국의 순위가 이렇게 바닥이라는 건 기존의 힘의 질서를 부정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을 내세운 거야. 신뢰라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으로 말이지. 그럼 이게 다 쇼라는 겁니까? 쇼지. 아주 잘 짜인 각본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우리의 원조는 조건이 붙어. 당연한 일이지. 우리는 미국의 세금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중국은 부채를 남겨. 그게 그들의 방식이고. 세상은 그렇게 이익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그들은 뭘 하지? 마이클이 즉시 노트북을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 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어떤 전략적 자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100억 달러를 쓰고 아무것도 못 얻어냈다고? 그렇습니다. 항구 운영권도, 자원 개발권도, 심지어 군사기지 우선 사용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스마트팜 기술 같은 걸 무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네. 심지어 기술 특허까지 공유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서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 패러다임? 그거 아주 그럴싸한 이름이군. 100억 달러를 공중에 뿌리는 걸 그렇게 부르기로 했나?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이 1위를 한 겁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은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중국은 부채를 걱정하게 만들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더 교묘한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선택이 바로 이 보고서의 핵심이야. G2의 이익 외교를 착취로 규정하고 한국의 비효율적 자선을 신뢰로 포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이건 명백한 정치적 행위야. 동의합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다음 달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아마 이 보고서는 그 행사의 홍보용 자료로 쓰일 겁니다. 우리는 G2와 다르다고 선전하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군.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 신뢰 노름이 얼마나 허황되고 순진한 것인지 193개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야 해. 진짜 세상은 신뢰가 아니라 힘과 이익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달 뒤에 열릴 UN 총회를 이용할 거야. 마이클, 자네는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이 보고서의 위험성에 대해 슬쩍 흘리게. 베이징도 우리만큼이나 기분이 나쁠 테니까. 사라는 UN 주재대사에게 서울 패러다임의 비효율성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도록 준비시켜.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어 다시 한번 1위 국가의 이름을 쳐다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굴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배고픔을 기억한다는 그 감상적인 구호가 워싱턴의 전략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큰 착각이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아프리카 54개국 대사관에 보낼 비공식 전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다가오는 UN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와 재정적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건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한국 같은 아마추어의 감성팔이에 동조하지 마라. 진짜 돈줄은 우리가 쥐고 있다. 저는 한국이 이 경고를 받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조용히 끝내길 바랬습니다. 그들의 신뢰 지수 1위라는 트로피를 조용히 박물관에 넣어두길 바랬죠. 하지만 한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에서 열린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G2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죠. 제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에서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립서비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호 존중, 미래지향적 협력 같은 공허한 단어들이 오갔죠. 그런데 가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두 종류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파트너는 우리에게 돈을 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들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라고 요구했죠. 또 다른 파트너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었지만 그 다리를 건너는 비용으로 우리 항구 전체를 가져갔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분석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나 대표가 한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가 아닌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장면이 잡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가나 대표의 손을 잡더니 함께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K-스마트팜 기술과 디지털 정부 시스템 특허 일부를 아프리카 연합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사라가 입을 막았습니다.
저건 미친 짓이야. 수백억 달러짜리 기술을 그냥 넘긴다고?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제임스, 저 기술들은 우리가 5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팔려고 했던 바로 그 전략 자산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한국은 지금 미국의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원조의 규칙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배고픔을 아는 나라의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 우간다 대표가 한국은 우리처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기에 우리의 고통을 통계가 아닌 기억으로 안다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웃기지도 않는군.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배고픔의 기억이라는 게 유엔에서 표가 되나? 그 홍익인간이라는 낡아빠진 신화가 중국의 부채 함정을 막아줄 수 있냐고 묻는 거야. 저는 즉시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당장 유엔 주재대사에게 연락해. 2달 뒤 총회에서 G2 특별 안보 세션을 긴급 상정한다고 통보해. 안건은 글로벌 원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긴급 대응이다. 그리고 마이클과 사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어. 193개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한국의 저 바보 같은 자선이 얼마나 위험한 위선인지 폭로할 거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선택하게 만들지. G2의 현실적인 이익이냐, 한국의 공허한 신뢰냐. 저는 확신했습니다. 193개국 회원국들은 절대 신뢰 따위에 자신의 국가 예산을 걸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돈과 힘, 그것이 국제 무대를 움직이는 유일한 진리였으니까요. 저는 다가올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193개국 앞에서 처참하게 고립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바보 같던 선택이, 그 배고픔을 기억하던 나라의 진심이 이미 G2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힘의 질서를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워싱턴 국무부 청사의 제 사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재방송되고 있었죠.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환호하며 한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비서인 사라는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은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더군요. 제임스, 이건 재앙입니다. 마이클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한국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능형 농장 기술 특허를 아프리카 연합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저건 우리가 지난 5년간 몬산토와 카길 같은 우리 기업들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유료로 보급하려던 바로 그 전략 자산입니다. 저들은 우리 밥그릇을 걷어찬 겁니다. 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관님. 아프리카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문들의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서울선언, 드디어 착취가 아닌 존중의 파트너를 만나다. 배고픔을 기억하는 유일한 선진국 한국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구하다. G2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K-패러다임이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K-패러다임? 정말 가소롭군요. 특허 몇 개 공짜로 풀어준다고 해서 패러다임이라니.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은 선물이 아니라 앞으로 내야 할 청구서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마이클, 베이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이클이 보안회선으로 받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베이징은 경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번 무상 이전 조치가 자신들의 광역 경제권 구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부채의 함정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장악하려던 자신들의 계획에 한국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됐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쥐를 구석으로 몰기에 말이죠. 이제 독수리와 용이 같은 사냥감을 노리게 됐군요. 마이클, 즉시 베이징의 상대방에게 비공식 채널로 연락하십시오. 국제 원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양국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겼다고 전하세요. 공동의 이해관계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릴까요? 간단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줄 겁니다. 이 신뢰 노름에 동조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193개국 전체가 보도록 말입니다. 목표는 가나입니다. 가나 말씀이십니까? 사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과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바로 그 나라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이클, 중국 측에 요구하십시오.
가나 정부가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빌려간 아크라 신앙만 건설 차관 30억 달러. 즉시 상환을 요구하라고 하세요. 모든 신규 대출과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요. 30억 달러. 지금 당장 말입니까? 가나 정부는 파산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사라. 그리고 우리는 더 간단하죠.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이름으로 가나에 제공되던 모든 인도적 지원을 즉각 동결합니다.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관님, 그건 식량과 의료품 지원입니다. 그게 끊기면 당장 수십만 명이 굶주리게 되겠죠.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의 공감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지능형 농장 특허증 종이 조각을 씹어먹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는 가나를 완벽하게 고립시킬 겁니다.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워싱턴과 베이징을 향해 기어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요구하실 겁니까? 간단합니다. 다가오는 2달 뒤 유엔 총회에서 가나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선언의 비현실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한국의 감성 외교가 아프리카의 현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전 세계 앞에서 증언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한국이 쌓아 올린 저 신뢰 1이라는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겁니다. 제 지시는 즉각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거대한 2개의 톱니바퀴가 가나를 향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발 첫 번째 충격은 경제적이었습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가나 정부의 모든 외환 계좌를 동결하고 신앙만 건설 차관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아크라에 건설 중이던 거대한 항구는 크레인이 멈춰선 채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죠. 가나의 통화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워싱턴발 2번째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무부는 가나에 대한 원조 정책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매달 아크라 항구에 도착하던 수만 톤의 식량과 의약품이 실린 선박들이 일제히 항로를 돌렸습니다. 제 사무실 스크린에는 가나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완벽합니다. 마이클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고했습니다. 가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 고가를 선언했습니다. 국가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식량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습니다. 사라가 침울한 목소리로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주요 도시의 식량 가격이 300% 폭등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 대통령은 매일같이 우리 대사관에 통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저희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항복 선언이 오겠군요. 193개국 중 첫 번째 이탈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의 신뢰가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G2의 힘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서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촉발한 위기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말뿐인 공감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인 일을 수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저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외교 무대 소품으로 이용했을 뿐이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나 대통령이 백기를 들고 항복 문서를 들고 올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문 초안은 이미 제 서랍 속에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이상하게도 가나의 항복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차관님, 뭔가 이상합니다. 사라가 아침 회의에서 보고서를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나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모든 돈줄과 식량줄을 끊었는데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뭐, 그들이 결국 돈을 보냈습니까? 가나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라도 했답니까? 그럴 돈이 없을 텐데. 아닙니다, 차관님. 돈이 아닙니다. 사라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쌀과 의사들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쌀? 지금 국가부도 사태에 쌀을 보냈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어제부로 한국의 민간 상선 3척이 가나의 테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과 기업의 기부금으로만 마련된 긴급 구호 물품이라고 합니다. 쌀 5만 톤, 밀가루 3만 톤, 그리고 비료 수만 포대.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지. 눈물겨운 신뢰로군요. 지금 30억 달러의 빚더미에 앉아 파산하게 생긴 나라에 쌀 몇 포대를 보낸다. 이건 익사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격입니다. 모욕적인 수준이군요. 가나 국민들이 그걸 받고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당장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 뭐라고요? 더 이상한 점은 그 배에 의사 150명과 함께 지능형 농장 기술자 300명이 함께 탑승했다는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술자들은 왜 지금 농장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식량을 나눠주는 동시에 수도 아크라 외곽의 빈민가에서 비상식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식량? 네. 그들이 무상으로 풀었던 그 지능형 농장 기술을 이용해서 폐쇄된 공장 부지나 학교 운동장에 소규모 수경 재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긴 곳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오염된 물은 휴대용 정수장치로 걸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 사람들이 스스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외교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어리석은 방식이었죠. 국가적 재난은 거시 경제로 풀어야 합니다. 부채를 탕감하고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환율을 방어해야죠. 그런데 저들은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요? 기가 막히는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중국의 부채가 사라집니까? 우리 미국의 제재가 풀립니까? 저건 그냥 아이들의 소꿉장난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저들이 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할 때쯤이면 가나는 이미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엔 총회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가나는 버티지 못해요. 절대. 저는 한국의 대응을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저들의 공감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100% 아니 2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발악이 상상도 못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를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총회 연설문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었죠. 존경하는 193개국 대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뢰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이익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때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제임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가나에서 드디어 백기를 들었나? 아닙니다. 가나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숨을 몰아쉬며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방금 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 54개국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긴급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제재에 대한 항해 성명이라도 내려는 건가? 아닙니다. 마이클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보고서 첫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긴급 총회 결의안.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결의안 107B, K-스탠더드의 아프리카 대륙 식량 안보 및 디지털 인프라 공식 표준 채택에 관한 건. 저는 눈을 비비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K-스탠더드? 공식 표준 채택?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입니다, 제임스. 그들은 한국의 지능형 농장 기술을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 안보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역시 행정표준으로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가나를 고립시키려고 압박하는 동안 아프리카 54개국 전체가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도대체 왜? 한국이 그들에게 뭘 더 줬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라가 어느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나를 돈으로 압박할 때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나를 고립시키려 할 때 한국은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이걸 보고 깨달은 겁니다. G2의 원조는 결국 종속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원조는 자립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다른 보고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유엔 본부에서 접수된 긴급 의안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54개국 외 40개국 공동 발의안 총 94개국. 유엔 총회 긴급 상정 안건, 서울선언의 신규 글로벌 개발 협력 표준 채택에 관한 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94개국.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제가 유엔 총회에서 G2 특별 세션을 열어 한국을 망신 주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전 세계의 절반이 한국의 방식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자고 역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쿠데타였습니다. 제가 가나라는 작은 나무를 꺾으려는데 집중하는 사이 한국은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움직인 것입니다. 제임스, 사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준비한 한국 비판 연설문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제 유엔 총회는 한국의 고립이 아니라 G2의 신뢰 파산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저는 제 서랍 속에 있던 연설문 초안을 꺼냈습니다. 신뢰라는 달콤한 환상이라는 글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환상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힘과 이익만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제 20년의 신념이 배고픔을 기억한다는 저 순진한 아시아 국가의 진심 앞에서 193개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축축한 절망의 무게였습니다. 94개국, 유엔 193개 회원국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가 우리가 한국을 심판하기 위해 공들여 설치한 바로 그 유엔 총회 무대에서 역으로 우리 G2의 신뢰 파산을 선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건 쿠데타였습니다.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겪어본 적 없는 가장 치욕스럽고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휴지 조각이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정말 쓸모없어진 G2 특별 안보 세션 연설문 초안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가나를 첫 번째 본보기로 삼아 굴복시키려 했던 그 모든 계획이, 그 오만했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임스, 어떡하실 겁니까? 사라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워싱턴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10분마다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전체가 넘어가는 것을 몰랐냐고, 이게 당신이 말한 완벽한 통제냐고 묻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이건 함정이었어. 한국은 처음부터 가나 따위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나를 미끼로 던진 거였어요. 우리가 그 미끼를 물고 가나를 압박하는 순간 아프리카 54개국 전체가 결집할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나올 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체스판 위에서 완벽하게 놀아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조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상대방이 퀸을 우리 왕 바로 뒤에 가져다 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해, 마이클.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패배감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유엔 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일. 10일 안에 이 94개국의 외교 반란을 막지 못하면 저와 마이클, 사라는 물론이고 지난 70년간 미국이 쌓아 올린 세계 질서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사라. 즉시 백악관에 연락해서 차관보급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해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그리고 국방정보국까지 정보기관 책임자들을 전부 내 사무실로 불러들여.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들의 무기를 빼앗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절망이 아닌 마지막 남은 차가운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신뢰, 공감, 진정성? 그 배고픔을 기억한다는 감성팔이 철학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단해. 그 철학이 가짜라는 것을, 그 신뢰가 위선이라는 것을 193개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증명하면 돼. 위선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특허까지 무상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사라.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교활할 뿐이야. 우리는 대놓고 이익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더 큰 것을 가져가겠지. 그걸 찾아내야 해. 반드시. 10일 안에. 1시간 뒤 제 사무실은 워싱턴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인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앙정보국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국가안보국의 통신감청실장, 그리고 국방정보국의 위성분석 책임자까지.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팽팽했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넘어온 94개국 공동 발의안을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10일 뒤 유엔 총회에서 우리는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에게 야만적인 착취자로 공개 규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웅은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중앙정보국 부국장인 해리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울프 차관보. 지금이라도 가나에 식량을 다시 보내줄까요? 아니. 한국의 가면을 벗길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 서울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나는 한국이 저지른 바보 같은 자선을 믿지 않습니다. 저 K표준이라는 것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십시오. 국가안보국 실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찾으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요. 저는 책상을 짚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10일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십시오.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와 아프리카 54개국 사이에 오간 모든 통신 감청 기록, 모든 외교 전문, 모든 물밑 계약서를 검토하십시오. 위성으로 그들이 아프리카에 지어준다는 지능형 농장 부지들을 24시간 감시하세요. 그 농장 지하에 리튬 광산이라도 숨겨져 있는지, 그 병원 뒤편에서 무슨 비밀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울프 차관보 해리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동맹국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입니다. 백악관의 공식 승인 없이는. 백악관은 이미 승인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건 동맹국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가 걸린 비상사태입니다. 10일 뒤 우리가 유엔에서 굴복당하는 것과 동맹국의 뒤를 좀 캐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장 시작하십시오. 한국의 신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증명할 단 하나의 증거만 찾아내세요. 그들의 홍익인간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말입니다. 작전은 그날 밤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외곽 포트 미드의 국가안보국 지하 벙커와 랭글리의 중앙정보국 본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최고 엘리트 분석가들이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5년간의 기록에 매달렸습니다. 첫 3일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관님. 새벽 3시에 열린 화상회의에서 국가안보국 실장이 피곤에 절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 오간 수십만 건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뒷거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뭔가 있을 거 아냐?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은? 비밀 채널은? 전부 복호화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가나 장관이 정말 이것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한국 장관은 우리는 여러분의 자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을 원합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이건 외교 전문이 아니라 무슨 성경 구절 같습니다. 위성사진은 저는 국방정보국 책임자를 다그쳤습니다. 그들이 지어준다는 농장 지하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프 차관보. 지표 투과 레이더로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냥 흙입니다. 비옥한 흙이요. 그들은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수로를 현지 기술로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더군요. 저는 관자놀이를 짓눌렀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뭘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제 고작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유력 언론들은 연일 미국 외교의 굴욕, G2 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94개국 공동 발의안에 서명하겠다는 나라는 유럽과 중동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제임스. 이제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제 사무실에서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측에 접촉해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협상? 무슨 협상?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항복하자는 말인가? 그 신뢰 1위 국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도 당신들의 K표준을 따르겠다고 빌기라도 하란 말인가? 그럼 어떡합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앙정보국의 해리스 부국장이었습니다. 울프. 찾은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아주 미세하게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뭘 찾았나? 아프리카가 아니다.
우린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어. 가나였다. 자네가 처음 지목했던 가나? 가나? 하지만 가나는 쌀이란 기술자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 쌀. 쌀이 문제였다. 쌀? 그깟 쌀 5만 톤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지? 그 쌀. 무상 원조가 아니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지? 우리가 가나 정부의 재무문서를 해킹했다. 거기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가나 재무부가 체결한 계약서를 발견했어. 해리스가 파일 하나를 제 보안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가나 공화국 간 인도적 식량 차관에 관한 협정서. 차관? 그래. 차관이다. 해리스의 목소리에 승리의 기색이 어렸습니다. 한국은 가나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쌀 5만 톤을 지원했지.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어. 연이자 0.8%, 10년 상환 조건에 엄연한 빚이었다. 그들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팔아넘긴 거야.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이내 사무실 전체가 떠나가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도 제 모니터를 보고는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아냈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 봐, 사라. 이게 그들이 말하는 공감이고 진정성이야. 굶어 죽어가는 사람 등을 쳐서 이자를 받아먹는 것. 이게 그들이 말하는 배고픔을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맙소사. 이건 우리보다 더한데요? 마이클도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식량은 공짜로 줬습니다. 그들은 식량에까지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이건 악마 같은 짓입니다. 그래. 악마들이지.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인군자인 척 가면을 쓰고 뒤로는 굶주린 사람들의 쌀 한 토레까지 이자를 계산하는 위선자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10일이 아니라 단 하루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뉴욕으로 간다. 유엔 총회는 나흘 뒤지만 나는 오늘 밤에 출발하겠어. 이 계약서 원본을 들고 저는 제 서랍에서 유엔 총회 연설문 초안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연설문이 필요하겠군. 아주 특별한 연설문이. 누구를 만나실 겁니까? 94개국을 대표하는 자. 이 모든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유엔 총회에서 K표준을 제안하기로 한 바로 그 사람. 저는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남자. 가나의 유엔 대사 세뮤얼 오포리. 내가 그를 직접 만날 거야. 그리고 이 청구서를 그의 얼굴에 던져줄 겁니다. 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이 정보는 절대 언론에 유출시키지 마. 이건 유엔 총회 마지막 날 193개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터뜨릴 폭탄으로 쓸 거니까. 뉴욕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진 셈이었죠. 그들의 신뢰는 이제 탐욕이 되었고 공감은 위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의 유엔 본부 회의장에서 94개국 대표단이 한국 대사를 향해 야유를 퍼붓고 세뮤얼 오포리 대사가 배신감에 떨며 한국을 규탄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서울 패러다임은 역사상 가장 추악한 외교 사기극으로 기록될 터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저는 유엔 본부 인근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나 대사관 측에 긴급 안건을 이유로 세뮤얼 오포리 대사와의 비공식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약속은 의외로 쉽게 잡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 유엔 본부 내의 한적한 외교관 라운지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라운지는 텅 비어 있었죠. 통유리 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식량 차관 협정서 사본이 들린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확인 사살의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시각 라운지 문이 열리고 오포리 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아프리카의 운명을 짊어진 듯한 무게감이 서려 있었죠. 울프 차관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죠, 대사님. 바쁘신 분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그를 맞은편 소파에 앉혔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욕의 교통 이야기.
그리고 제가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사님, 나흘 뒤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94개국의 지지를 받는 서울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포리 대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프리카와 나아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유일한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일한 미래라.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미래라는 것이 참으로 값비싼 미래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사님. 저는 대사님과 가나 국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식량 차관 협정서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사님? 오포리 대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인도적 식량 차관이라는 제목과 연이자 0.8%라는 조항에서 멈추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의 얼굴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포리 대사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대사님,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당신들에게 쌀을 팔았습니다. 이자까지 붙여서요. 이건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G2도 식량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포리 대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치 제 뒤편의 먼 곳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울프 차관보. 네. 이 계약서. 제가 직접 서명했으니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이자가 붙는 빚이라는 것을 알고도 서명을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시겠다고요? 도대체 왜? 오포리 대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슬퍼 보이던 눈빛은 이제 차가운 강철 같은 단호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울프 차관보.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가나를 압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쌀을 보냈겠죠. 아니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당신들은 1억 달러의 부채 탕감을 제안했죠. 그 대가로 우리 영토에 당신들의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건설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통령궁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코발트 광산의 50년 독점 채굴권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당신들과 중국은 우리의 주권과 미래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종속국으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포리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저를 등진 채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울프 차관보. 당신은 그것이 위선이고 탐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존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존중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동정의 대상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자선을 베풀며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줬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이자를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전 세계 앞에서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를 거지로 취급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존중, 파트너, 미래.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숫자와 이익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프 차관보. 나흘 뒤 저는 유엔 총회 연단에 설 겁니다. 오포리 대사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차관 협정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관 협정서를 193개국 대표단 앞에서 자랑스럽게 흔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G2의 착취가 아닌 한국의 존중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운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울프 차관보. 그가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무대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소집한 G2 특별 안보 세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193개국 전체 앞에서 할 기회는 없었을 테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폭탄은 어느새 G2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뉴욕 유엔 본부 외교관 라운지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세뮤얼 오포리 대사가 떠난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커피잔과 존중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저 제임스 울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협정서 제가 직접 서명했으니까요. 당신들은 자선을 베풀며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한국은 거래를 제한하며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이 제 귓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제 20년 외교관 인생을 지탱해 온 신념의 기둥을 무너뜨리며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폭탄이라고 확신했던 그 식량 차관 협정서. 굶주린 자에게 이자를 받아먹는 탐욕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종이 조각은 사실 한국이 가나의 존엄성을 인정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한국은 가나를 원조 대상이 아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대등한 거래 파트너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94개국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했는지를. 우리가 그들을 숫자로 보고 비용을 계산할 때 한국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고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 때 한국은 그들에게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배고픔을 기억한다는 그들의 철학. 그것은 감상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굴욕을 겪어본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가장 강력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울프 차관보님. 얼마나 지났을까? 제 비서인 사라가 라운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공포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네. 중국 측이 모든 걸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움직이지 않겠다고. G2 특별 안보 세션은 미국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들 역시 알아낸 모양입니다. 오포리 대사가 그 협정서를 유엔 총회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우리에게 속았다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끌어들였다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회에서 우리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발을 뺀 것입니다. 그 영리하고 교활한 용은 이 싸움이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미국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이 굴욕적인 무대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대에는 오직 저 제임스 울프와 저를 착취자로 규정한 94개국의 대표단 그리고 그들의 영웅이 된 대한민국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라,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알아봐. 저는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굴욕의 도시에서, 이 처형대 같은 유엔 본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나흘 뒤에 유엔 총회 따위 알 바 아니야. 지금 당장. 바로 그때 제 개인 보안 전화가 지옥의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울프입니다. 제임스. 국가안보보좌관, 제 직속상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 뉴욕. 유엔 본부입니다. 잘됐군. 중국이 방금 우리 뒤통수를 쳤다는 보고 받았네. 그 비겁한 자식들. 하지만 제임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미합 중국 일세.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 보좌관님. 하지만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 알아. 94개국이 아니라 100개국이 달려들어도 상관없어. 자네가 유엔 총회 연단에 서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G2 특별 안보 세션은 예정대로 진행하네. 아니, 미국 단독 특별 세션으로 변경하지.
자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연설하는 거야. 하지만 무슨 연설을? 무슨 연설이긴. 현실을 말하게, 제임스. 보좌관이 소리쳤습니다. 신뢰나 공감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경제와 질서를 말하란 말이야. 저 94개국의 절반은 당장 내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이 없으면 국가가 파산할 놈들이야.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게 한국의 K표준인가? 아니, 바로 우리 달러와 시스템이야. 하지만 오포리 대사가 그 협정서를 그깟 종이 조각, 그게 무슨 힘이 있나? 그게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를 만들어주나? 아니면 폭등하는 물가를 잡아주나? 정신 차려, 제임스. 그들은 지금 감성에 취해 있어. 그 감성이 얼마나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력한지 193개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깨우쳐주게. 이것은 명령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저를 이 패배가 확정된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현실이라는 녹슨 칼 한 자루만 쥐어주고 사지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나흘 뒤 유엔 총회 본회의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193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전 세계 수백 개의 언론사가 이 역사적인 표 대결을 생중계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마이클과 중국 대표단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정상의 이유라는 비겁한 핑계를 대고 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94개국 공동 발의안을 낸 아프리카와 남미의 대표단이 저를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국 대표단 좌석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서로 속삭이지도 웃지도 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정면의 유엔 로고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혹은 이 모든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의장님,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드디어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합 중국은 글로벌 원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긴급 대응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제가 94개국의 공동 발의안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었으니까요. 의장이 제 발언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 거대하고 차가운 연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연설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193개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세계의 번영을 이끌어온 검증된 경제 질서를 버리고 신뢰나 공감과 같은 모호하고 감상적인 가치를 새로운 표준으로 삼자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94개국 대표단 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신뢰가 여러분 나라의 부채를 갚아줍니까? 그 공감이 여러분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줍니까? 배고픔을 기억한다는 그 아름다운 말이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빵을 줍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논리는 날카로웠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세계 경제는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이익과 비용이라는 냉엄한 숫자로 움직입니다. 우리 미합 중국은 지난 70년간 가장 확실한 숫자로 여러분의 현실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국가 파산을 막았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여러분의 무역을 보증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 모든 현실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작 특허 몇 개를 공짜로 나눠줬다는 이유로, 쌀을 보내줬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원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무책임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위선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동의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표단 좌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했죠. 가나의 유엔 대사 세뮤얼 오포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도 미합 중국 대표단의 위선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포리 대사가 왜 갑자기 내 편을 드는 거지? 의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오포리 대사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쳐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193개국 대표단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울프 차관보님, 그리고 193개국 대표 여러분. 방금 미합 중국 대표께서는 위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위선의 실체를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이것은 얼마 전 제 조국 가나가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인도적 식량 차관 협정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미합 중국 대표단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쌀 5만 톤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연이자 0.8%의 빚을 주었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지지했던 94개국 대표단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희미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혹시 오포리 대사가 막판에 두려워서 G2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인가? 하지만 그의 다음 한마디는 그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이 0.8%의 이자야말로 대한민국이 우리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파트너로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 협정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포리 대사가 저와 저 멀리 비어있는 중국 대표단 좌석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한 강대국은 제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식량을 주겠다. 대신 너희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주권을 내놓아라. 또 다른 강대국은 제게 말했습니다. 굶지 마라. 돈을 주겠다. 대신 너희 아이들의 미래가 담보된 광산을 내놓아라. 그의 목소리가 울분에 차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늘 그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을 무기 삼아 우리를 동정했고 그 동정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관 협정서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울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줄 테니 당당하게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자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미래가 있는, 자존심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와! 회의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아프리카의 54개국 대표단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미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동남아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거지로 취급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기억하기에 쌀을 보냈고 주권을 존중하기에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K표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려는 서울선언입니다. 박수 소리는 함성이 되었고 함성은 전율이 되어 193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동맹국들마저 심지어 제가 그토록 믿었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옵서버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아래에서 그 모든 광경을, 그 압도적인 존중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 현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이익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제 숫자는 그들의 진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의장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94개국 공동 발의한 서울선언의 신규 글로벌 개발 협력 표준 채택에 관한 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00, 150, 180.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찬성 191. 반대 0. 기권 2. 193개국 중 191개국. 저는 기권한 두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중국이었습니다. G2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표가 한국 대표단을 향해 달려가 그들을 껴안고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환호와 박수의 중심에서 한국 대표단은
그저 조용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191개국의 대표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홍익인간. 그 낡아빠진 신화라고 비웃었던 그들의 건국 이념.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 G2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끝내 갖지 못했던 세상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전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191대 0. 기권 2. 저는 그 숫자가 박힌 UN 총회장의 전광판을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연단 아래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20년간 숭배해온 힘의 질서라는 신이 존중이라는 새로운 신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회의장이 191개국의 환호로 떠나갈 듯 울리고 모든 대표단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몰려가 그들을 껴안고 축하할 때 저는 유령처럼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패배한 강대국의 대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전용차에 올랐습니다. 191개국이 한국의 신뢰에 환호하는 동안 제 손에는 G2 특별 안보 세션이라는 이제는 역사상 가장 멍청한 외교적 자살 시도로 기록될 종이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포리 대사가 그 차관 협정서를 치켜들고 외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를 거지로 취급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말이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이익과 숫자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조 수혜자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발밑에 두어야 할 졸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엄한 주권국으로 대했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그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70년간 이어져 온 세계 질서를 단 하루 만에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무부의 의전 차량도 환영 인사도 없었죠. 저는 패배한 장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상황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제가 뉴욕으로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와 당혹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정보국장, 국방장관. 워싱턴의 모든 권력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설명해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떻게 191대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손에 연설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목격한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보았습니다.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전략으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략이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국방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굶주린 나라의 쌀을 팔아먹는 게 전략이란 말인가? 그건 사기지.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자선을 베푸는 대가로 그들의 주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에게 거래를 제한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들을 미래의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깟 자존심 때문에 191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건가?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데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배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굴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배고픔보다 더 간절히 존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마음을 얻었습니다. 상황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힘의 논리가 마음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변수 앞에서 무너져 내렸음을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제가 직접 시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발을 뺐네. 유럽연합은 오늘 아침 서울선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어. 일본조차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한국과 독자적인 경제협력을 모색 중이네.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됐어. 그때였습니다. 제가 제임스 울프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입에 올린 것은 대통령님, 우리가 져야 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자고? 우리가 한국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94개국 아니 191개국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의 질서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자네 제정신인가? 제정신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날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합 중국은 서울선언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해당 안건을 지지하며 새로운 글로벌 개발 협력 모델 구축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선지는 제네바나 뉴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공식 직함은 여전히 국무부 차관보였지만 제게 주어진 임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미국 특별대표단. 백악관은 이 거창한 이름의 직책을 제게 맡겼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홍익인간 철학을 배워오라는 유학생 신분이나 다름없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화려한 환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그 어떤 의전도 카메라도 환영 인파도 없었습니다. 그저 외교부의 실무 담당자인 김민중 과장이 저번과 똑같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울프 차관보님. 그는 평소처럼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게 다입니까? 전 세계 1위 강대국 미합 중국의 특별대표단이 방문했는데 공식 환영 행사 하나 없단 말입니까? 김 과장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영 행사 말입니까? 아, 혹시 유엔 총회권 때문이시라면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네. 우리는 어제 투표 결과를 축하하는 작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선언은 승리가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91개국을 상대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하니까요.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도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고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통령궁입니까? 아니면 외교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차관보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세계시민교육원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여기가 어딥니까? 191개국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K표준이 시작된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심지어 동유럽에서 온 공무원, 기술자,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달 전만 해도 저의 원조 대상 목록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국의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이 통역사를 통해 여러 언어로 울려 퍼졌고 강당을 가득 메운 이방인들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들은 듯 눈을 빛내며 그의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당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계산하며 통제와 이익을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이 작은 강당에서 전 세계의 마음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서울선언의 실체입니다. 울프 차관보님. 김 과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나눕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그때 강의를 마친 젊은 기술자가 땀을 닦으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스마트팜 기술팀의 이수혁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가나에 갔던 그 기술자입니까? 네, 제가 3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그 끔찍한 가뭄 속에서 텃밭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느린 방식이었습니다. 이수혁이라는 젊은 기술자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차관보님, 혹시 술지개미라고 아십니까? 지개미요? 네.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60년 전 제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그 술지개미를 얻어먹기 위해 양조장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셨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굶어 죽어야 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고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공짜로 받는 구호 물품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그것이 한 인간의 자존심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리는지요. 그가 강당 안의 아프리카 기술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가나에 가서 쌀을 빌려주고 텃밭을 만든 이유는 그들을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60년 전 술지개미를 먹던 우리의 할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그 굴욕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님, 진정한 자립은 기술이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쌀이 아니라 자존심을 빌려준 것입니다. 연이자 0.8%는 그 자존심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존중, 자존심, 기억.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힘의 질서는 단 한 번도 이 단어들을 변수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저의 이익은 그들의 철학을 이길 수 없었고 저의 숫자는 그들의 진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대신 제게 새로운 직책을 맡겼습니다. 미합중국 국무부 신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수석 고문. 저의 첫 번째 임무는 국제 원조에 관한 미합중국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70년간 이어져 온 국무부의 낡은 원칙들을 제 손으로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서울의 그 작은 강당에서 배운 단 하나의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날 유엔 총회에서 확실히 변했습니다. G2가 주도하던 힘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191개국의 마음을 얻은 나라, 고통의 기억을 존중의 철학으로 승화시킨 나라.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익 없는 원조는 위선이다라고 외치던 G2의 오만함이 배고픔을 기억하기에 돕는다는 한국의 진심 어린 홍익인간 정신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진정성과 신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을 돕는 것이 스스로를 세우는 길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193개국 대표의 유엔 연설 중 한국은 우리를 존중으로 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라는 외침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벅찬 감동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